야, 만식아, 내 말 잘 들어. 너 저 여사님 마음에 있지? 20만 원이면 잡아뜨릴 수 있다니까? 인생의 황혼은 어떤 색깔일까요? 여기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최고급 실버타운인 골든 팰리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름처럼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입주 보증금만 10억 원, 입주민들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이곳은 평생을 성공과 명예 속에서 살아온 이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시설도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모두 채워주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이곳의 입주민들 대부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혹은 성공에만 매달리느라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어떤 이는 치열했던 지난 세월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어느 날, 이 고요한 황금빛 낙원에도 작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아, 오늘 골프 한 게임 어때? 날씨도 좋고 나 요즘 스윙폼이 예술이야. 아주 공이 짝짝 붙는다니까. 67세의 이길태 씨였습니다. 평생을 부동산으로 큰 돈을 긁어모았던 그는 1년 전 황혼이혼의 상처를 안고 이곳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도 잠시 특유의 활발함과 거침없는 언행으로 어느새 이곳 입주민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라운지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오만식 씨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어제도 18홀 다 돌고 오셨잖아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65세의 오만식 씨는 평생을 대학 강단에서 보낸 국문학 교수로 3년 전 부인과 사별한 후 자녀 없이 아내와 단둘이 살아왔던 터라 깊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곳에 입주했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색해하며 책과 신문 속에서만 위안을 찾곤 했습니다. 무릎? 나 아직 팔팔해. 여기 상주하는 저 한의사보다 내 무릎이 더 건강할걸? 어젯밤에도 혼자 막걸리 2병 마시고 멀쩡했다고. 길태의 허세 섞인 대답에 만식은 작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돈과 여자 속에서 살아온 사업가인 길태와 평생을 학자로 살아온 만식. 모든 것이 정반대였던 둘은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가장 마음을 터놓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의 자동문이 열리며 그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유니폼 차림의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미화 담당 직원인 전혜주 씨였습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입주민보다도 고고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길태가 작은 목소리로 만식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이, 만식아. 저기 여자야, 저 여자. 새로운 청소부야. 이야, 저거 봐라. 유니폼을 입어도 태가 다르네. 길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만식의 시선이 이미 혜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를 잊은 듯한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그늘이 져 보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다른 여자에겐 별 관심 없던 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녀의 그늘진 얼굴에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혜주는 묵묵히 휴지통을 비우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태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에 다른 사람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식아, 여자는 와인과 같아서 잘 익을수록 향이 깊어지는 법이야. 저기 저 여사님처럼 말이야. 저렇게 자태가 고운 분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내 어딘가에 기운이 솟는다니까. 안 그래? 만식이 못마땅한 듯 작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형님, 도대체 주책맞게 왜 그래요? 길태의 저속한 농담에 터져 나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혜주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혜주의 어깨가 잠시 굳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일만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식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혜주가 가깝게 지내는 동료인 영자가 그녀에게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건넸습니다. 혜주 씨, 그 이길태 영감 조심해. 돈 많다고 여자들한테 막대하기로 소문난 진상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저런 인간들은 그냥 무시해야 우리가 편해. 근데 아까 전화 온 거 무슨 일이야? 얼굴이 심각해 보이던데? 영자의 말에 혜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혜주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언니. 하지만 억지로 지은 미소는 오히려 그녀의 걱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주가 유난히 무거운 청소 카트를 밀며 긴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피로감이 몰려오던 때였습니다. 그때 카트 바퀴 하나가 두꺼운 양탄자 모서리에 걸리며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혜주는 그 반동으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복도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창피함에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마침 복도를 지나던 만식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만식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만식은 넘어진 혜주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이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주는 당황하여 그의 손을 잡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잡으세요. 다친 곳은 없는지 봐야지요. 혜주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식은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혜주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일 보세요. 그 후로도 만식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혜주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거나 무거운 카트를 끄는 그녀를 말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그의 작은 친절에 혜주는 만식에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홀로 로비를 정리하던 혜주에게 만식이 다가왔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그저 평범한 그 한마디에 혜주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혜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혜주는 입주민의 호의를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라운지 한편의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 커피를 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만식이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혜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 교수님과 대화할 때면 마음이 왠지 편안해져요. 만식은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주 씨는 쉬는 날에 주로 뭘 하시나요? 질문을 받은 혜주의 얼굴에 잠시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쉬는 날이랄 게 딱히 없네요. 일이 끝나면 바로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창밖에 산을 보는 거 좋아해요. 멍하니 보고 있으면 머릿속이 좀 비워지는 것 같아서요. 저도 산을 참 좋아해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하고 같이 등산 한번 가실래요? 혜주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야 너무 좋죠. 바로 그 순간 혜주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식은 의도치 않게 그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주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졌습니다. 그녀는 만식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한데 교수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봐야겠어요. 만식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어서 가보세요. 오늘 커피 정말 감사했어요. 만식은 그녀가 서둘러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대화가 남긴 설렘과 통화 내용이 남긴 알 수 없는 궁금증이 그의 마음속에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쯤 막걸리 두어 병에 기분 좋게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길태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취기 때문에 눈앞이 흐릿한가 싶어 몇 번 눈을 깜빡이자 한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는 조용히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길태는 그 자리에 선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길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 집에서 나오는 거지? 하지만 한번 피어난 작은 궁금증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별 뜻 없이 시작된 이 작은 물음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골프장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잔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길태는 여느 때처럼 화려한 골프복을 차려입고 동료, 입주민들과 함께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첫 홀을 마치고 카트로 이동하던 중 어젯밤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라운딩 중 카트로 이동하던 길태가 동료 입주민 박 사장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박 사장, 그 예쁘장한 청소부 알지? 내가 어젯밤에 아주 재미있는 걸 봤는데 호랍이 김 사장 집에서 나오더라고. 둘이 무슨 특별한 사이라도 되나? 박 사장이 귀가 솔깃해져 물었습니다. 아, 그 여자. 처음 듣는 얘긴데. 김 사장이라면 302로 말하는 거야? 아니야. 302호 내가 똑똑히 봤어. 밤 9시쯤에 거기서 나오더라고. 박 사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302호? 그겐 최 씨 할머니 혼자 사는 곳이잖아. 길태가 순간 당황하며 머리를 긁적이더니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어? 302호는 그 할머니 집이었나? 이거 원, 어쩐지 어젯밤에 술이 달더라니. 그럼 김 사장은 301호인가 보구만. 아이, 내가 호수를 한 칸 헷갈렸나 보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김 사장 방에서 그 여자가 나왔다는 사실 아니겠어?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입주민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방에서 나오는 거 확실히 봤어요. 박 사장이 정말이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근무 시간 끝나고도? 이야, 대단히 성실한 분이네. 길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성실한 건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가 좋은 건지 글쎄, 단순히 청소만 하는 사람 같지는 않던데 나올 때 보니까 손에 노란 봉투를 꼭 쥐고 있더라고.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노란 봉투? 이야, 그래서 얼마쯤이나 들었을까? 김 사장 그 연감 짠돌이인 줄 알았더니 쓸 땐 확실히 쓰는구만. 길태가 골프장에서 시작한 험담이 며칠 뒤 본격적인 소문으로 번졌습니다. 길태는 자신이 해주가 돈 봉투를 들고 남자 입주민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며 소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목격담에 힘입어 소문은 특별 간병을 넘어 밤시중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부풀려졌고 결국 골든 팰리스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후 라운지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던 만식에게 길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만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걸 알아냈는데 우리 오 교수 손진에서 당할까봐 내가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만식이 신문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에휴, 형님. 또 시작이시군요. 이번엔 또 뭔 일이에요? 길태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새로운 청소부 전해주 말이야.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 겉으로는 조신한 척, 고고한 척은 다 떨더니 밤만 되면 아주 뜨거운 서비스를 개시한대지 뭐야. 미스라니요?
아유, 답답하기는. 남자 기 살려주는 서비스지. 호라비 영감들 방만 콕콕 집어서 찾아다니면서 심야 특별 서비스를 해준대. 받은 영감들은 그냥 뿅 간다나 봐. 만식의 얼굴이 굳어지며 찻잔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만식의 굳은 얼굴을 본 길태가 그의 속을 떠보려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이 형님이 괜히 걸어다니는 복독방이 아니야. 이 골든 팰리스에서 누가 방귀만 껴도 내 귀에 다 들어온다고. 자네 그 미화원이랑 커피 한잔 했지? 저번에 보니까 분위기 좋더만. 야, 만식아, 내 말 잘 들어. 너 저 여사님 마음에 있지? 20만 원이면 잡아뜨릴 수 있다니까. 길태의 말에 만식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오르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막말이십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근거?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며칠 전에 김노인 방에서 나오는데 그 여자 손에 노란 돈봉투가 들려 있었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 교수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는 만식의 어깨를 툭 치며 길태가 걱정해주는 척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처럼 손진하게 마음까지 다 주지 말고 그냥 20만 원 쥐어주고 딱 하룻밤 즐기는 용으로만 만나라고. 내가 다 널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야. 알지?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쾅 하고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긴 뭘 합니까? 그런 말씀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읊는 소리 했어? 내가 봤다잖아. 만식이 차갑게 돌아서자 길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자식 그 여자한테 반단이 빠졌구만. 만식은 길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혜주의 모습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런 추잡한 소문에 휘둘리기엔 만식은 이미 혜주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만식은 혜주에게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무거운 비품을 들고 가는 혜주를 만식이 가서 도와주자 혜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매번 고마운데 전 괜찮아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만식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주씨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만식의 진심 어린 배려가 혜주도 싫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 사이를 떠돌던 소문이 잠잠해질 무렵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만식은 산책 삼아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는 혜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만식이 인사를 건네려던 순간 혜주가 한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길태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만식은 그녀를 향한 믿음과 호감은 순식간에 질투와 배신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낮부터 라운지 구석에 앉아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직원 퇴근길 근처 벤치로 가 앉았습니다. 얼마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술 냄새. 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혜주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 혜주씨. 예, 이제 퇴근하시네. 오늘은 김 사장님 예약은 없는 날인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사장님이라니요? 아직도 시치미를 떼시네. 말 나온 김에 나도 예약 좀 합시다. 그 영감님들한테 해준다는 특별 서비스 얼마면 됩니까? 그는 뒤틀거리며 일어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폐 몇 장을 아무렇게나 뽑아 그녀 앞으로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돼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골든 팰리스 전체의 화제거리가 된 잔인한 소문은 그들의 공간을
묵묵히 쓸고 닦아야 하는 혜주의 귀를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복도 모퉁이를 돌 때마다 대화는 뚝 끊겼고 등 뒤에서는 노골적인 시선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리라 믿었던 만식의 입에서 그 저작거리 소문과 똑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간신히 버티고 있던 혜주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혜주의 손바닥이 만식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오 교수님도 결국 그런 사람이었군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만식이 뺨을 한 대 얻어맞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 말했습니다. 혜주 씨, 잠깐만요. 더 이상 제게 말 걸지 마세요. 그동안 보여주신 친절도 다 이런 속셈이었던 거군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식은 얼얼한 뺨을 만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들이 바람에 나뒹굴었습니다. 만식이 이내 정신을 차린 듯 절망적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음 날 아침 관리소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혜주가 찾아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간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그녀의 붉게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혜주의 미화원 동료인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혜주 씨가 왜 갑자기 퇴사를 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크게 입주민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잖아요. 혜주 씨가 견디기 힘들었겠죠. 노크 소리와 함께 만식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만식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미화원 전혜주 씨가 오늘 출근을 안 하셨던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 교수님. 혜주 씨라면 오늘 아침에 사직서 내고 가셨습니다. 사직서를요? 관리소장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도 그 소문 들으셨죠?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다 오해인데. 오해라고요? 네. 소문의 그분은 최순자 할머니세요. 여자분이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계시는데 혜주 씨가 퇴근 후에 가끔 들러서 말벗도 해드리고 책도 읽어드렸던 거예요. 만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관리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방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거동이 불편한 여자 어르신들이에요. 혜주 씨가 마음이 어려서 그분들이 외로워하시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진 못했던 거죠. 그럼 그 소문의 돈 봉투는? 실은 혜주 씨에게 딱한 사정이 있어요. 미혼모였던 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손자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소아암을 앓고 있거든요.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혜주 씨의 사정을 알고 할머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좀 챙겨주셨어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막을 수가 없었죠. 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만식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근무 시간 외 활동이긴 하지만 봉사 차원이었고 혜주 씨 사정이 딱해서 그냥 두었던 건데 이런 오해를 받으니 자존심이 상했겠죠. 더구나 누군가 그런 제안까지 했다면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깊은 죄책감의 무게에 복도를 걷는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만식은 관리소장에게 어렵게 알아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호사에게 물어 소아암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맑은 눈동자와 지친 부모들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드디어 혜주의 손자가 있다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혜주가 창백한 얼굴에 어린아이 곁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주가 문 밖의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식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혜주는 아이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만식을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혜주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 주세요. 만식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은 만식의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혜주 씨의 선한 마음을 더럽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혜주는 깜짝 놀라며 만식을 말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만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혜주는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만식은 병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식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가가지 않고 그저 복도 의자에 앉아 혜주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아이를 위한 그림책과 장난감을 병실 앞 의자에 조용히 놓아두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병실에서 나온 혜주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만 오세요. 이러시는 거 저 정말 불편해요. 제발 돌아가세요. 혜주는 차갑게 돌아섰지만 만식은 그 후로도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밤샘 간호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 혜주에게 만식이 다가가 조용히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인기척에 깬 혜주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만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라도 눈 좀 붙이세요. 제가 준히 보고 있겠습니다. 혜주가 지친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오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이젠 집에 가면 준이 얼굴이 먼저 떠올라요. 혜주는 가만히 만식을 바라보다가 그가 어제 놓고 간 빈 보온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제 주신 죽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만식의 눈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내어준 아주 작은 마음의 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주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그가 가져다주는 간식을 챙겨 먹었고 그가 지켜보는 동안 잠시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어색한 동행이 며칠 더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준이의 몸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심박수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주가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준아! 준아!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혜주가 어쩔 줄 몰라 손자의 이름만 부르짖던 그 순간 복도 의자에 있던 만식이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만식이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주 씨, 정신 차려요. 괜찮을 겁니다. 제가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잠시 후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준이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의료진이 병실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 쿵쾅거리는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혜주는 자신의 떨리는 어깨를 누군가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엔 묵묵히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는 만식이 있었습니다. 혜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를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남자에게 온전히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만식의 존재는 혜주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자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다시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시시각각 불어나는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혜주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전부 모아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혜주가 창구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김준 환자 보호자인데요. 미납된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영수증 좀 미리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김준 환자분, 현재까지 미납 총액은 2,130만 원입니다. 직원의 말에 혜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 전 월세방의 마지막 남은 보증금마저 빼서 간신히 병원비를 맡고 있던 그녀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혜주가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선 이만큼이라도 먼저 납부할게요. 직원이 돈을 받으려다 모니터를 다시 보고는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전에 다른 보호자분께서 전액 완납 처리를 하고 가셨는데요. 혜주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다른 보호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호자는 저 한 명뿐인데. 성함이 오만식 님이라고. 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완납 처리된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병원 복도를 헤맸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만식을 찾고 있었죠. 복도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만식을 발견한 혜주는 떨리는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주가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로 영수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저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만식이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저하고 얘기 좀 해요. 만식은 그녀를 병원 옥상 정원의 한적한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분해진 혜주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게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아니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어떻게 그냥 받아요? 교수님한테 제가 뭐라고... 혹시 그때 일 때문이라면 더더욱 못 받아요. 만식이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날 일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계속 오다 보니 달라졌습니다. 준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 보고 혜주 씨가 간병하느라 지쳐가는 거 보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혜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교수님 인생에 저희가 끼어들면 안 되죠. 만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끼어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혜주 씨와 준이 인생에 한 발 들여놓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야 말하지만 실버타운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은 이상하게 더 외롭더군요. 그러다 병원에 오기 시작한 겁니다. 준이 얼굴 보고 혜주 씨와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누는 게 어느새 제 유일한 낙이자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됐어요. 만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준이 곧 퇴원하고 통원 치료도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도 자주 와야 할 테고요. 마침 제가 사는 집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오가는 길이라도 제가 운전해드리면 어떻겠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이 늙은이 욕심 한번 들어준다 하고 생각해 주세요. 혜주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만식은 정말로 두 사람의 기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퇴원한 준이와 혜주를 그의 차에 태워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뒷자리에 앉던 혜주도 어느새 조수석에 앉아 만식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이는 이제 차에 타자마자 만식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제잘거렸고 그 소리를 듣는 만식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병원을 오가는 길 위에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시작된 인연은 외로움을 녹이고 불안을 잠재우며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났습니다.
골든 팰리스의 차갑고 공허했던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더해져 비로소 완성된 진짜 황금빛 노을이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떤 색일까요? 때로는 오해와 아픔으로 잿빛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심이 더해질 때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기도 합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이들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